시오자키 이시의 늦가을 바람은 바다의 짠 내음과 국화향을 실어날랐다. 3년 전 아내 유키코를 떠나보낸 다나카 켄지 선생에게 그 바람은 유독 스산했다. 72회를 살아온 그의 단정한 목조 가옥은 아내의 온기가 사라진 후 정적만이 감도는 텅 빈 공간이 되어버렸다. 서재에 가지런히 꽂힌 문학 전집과 아내가 아끼던 작은 난초 화분만이 희미한 과거의 온기를 붙잡고 있을 뿐이었다. 국어 교사로 평생을 바친 그는 이제 펜 대신 찻잔을 드는 일이 더 잦아졌다. 그의 유일한 낙은 동네 찻집 코모레비에서 차를 마시거나 시립도서관의 낡은 책들 사이를 거니는 것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코모레비를 찾았다. 창가 자리에 앉아 희뿌연 김이 오르는 녹차를 홀짝이던 그의 앞에 한 여인이 조용히 다가와 합석을 청했다. 자신을 야마자키 아오이라고 소개한 여성은 40대 후반으로 보였으며 우아한 실크 스카프에 차분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고 말투에선 교양이 묻어났다. 선생님, 혹시 다나카 켄지 선생님 아니십니까? 예전에 선생님께서 쓰신 수필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켄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의 오래된 글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니. 아오이는 켄지의 과거 교직 생활과 문학적 취향에 대해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존경심을 표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켄지의 메마른 마음에 스며드는 듯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지적인 교감과 진심 어린 이해에 켄지의 마음은 속절없이 흔들렸다. 실은 저도 남편과 사별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선생님의 글에서 느껴지는 깊은 고독이 남일 같지 않았어요. 아오이는 슬픔을 머금은 눈으로 희미하게 웃었다. 그 모습에서 켄지는 설명할 수 없는 동질감과 연민을 느꼈다. 마치 유키코가 다른 모습으로 돌아와 자신을 위로해주는 것만 같았다. 그날 이후 아오이는 켄지의 일상에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스며들기 시작했다. 아오이와의 만남은 우연을 가장하며 계속되었다. 켄지가 자주 찾는 시립도서관의 고전 문학 서가 앞에서 혹은 해질녘 시오자키 해변 산책로에서 그녀는 어김없이 나타났다. 그녀는 켄지의 해박한 지식에 감탄사를 연발했고 그의 외로움을 꿰뚫어보는 듯한 말들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선생님 같은 분께서 이렇게 외롭게 지내시는 건 세상에 큰 손실이에요. 그녀의 달콤한 속삭임은 켄지에게 삶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듯했다. 켄지는 아오이에게서 죽은 아내 유키코에게서나 느꼈던 깊은 정서적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서재에는 아오이가 선물한 작은 드라이플라워 장식과 그녀가 직접 만들었다는 작은 도자기 풍경이 놓였다. 아오이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간헐적으로 그러나 매우 계산적으로 흘렸다. 병든 노모를 홀로 모시고 있다는 이야기,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 등 그녀의 이야기는 언제나 애처로웠고 켄지의 동정심과 보호 본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결코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힘겨운 상황을 토로하며 켄지의 마음을 움직였고 때로는 켄지가 건네는 위로의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어깨에 살짝 기대기도 했다. 선생님 같은 분을 더 일찍 만났더라면 제 인생도 달라졌을 텐데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켄지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며 그녀를 어떻게든 돕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찻집 코모레비의 젊은 주인 스즈키 하루카는 켄지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했다. 예전에 무뚝뚝하고 그늘졌던 모습 대신 어딘가 들떠 보이지만 동시에 불안해 보이는 켄지의 얼굴에서 그녀는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하루카는 몇 번이고 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다나카 선생님, 요즘 안색이 무척 좋아 보이시면서도 어딘가 수척해지신 것 같아요. 야마자키 씨는 어떤 분이신가요? 하지만 아오이에게 깊이 빠져있던 켄지는 하루카의 걱정을 젊은 사람의 섣부른 참견이나 자신들의 깊은 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치부하며 흘려들었다. 오히려 그는 아오이와의 관계를 의심하는 듯한 하루카에게 은근한 불쾌감마저 느꼈다. 오랜만에 도쿄에서 아버지를 찾아온 아들 타쿠야와의 갈등은 더욱 골이 깊었다. 타쿠야는 한눈에 아버지의 변화와 아오이라는 여성의 존재에서 위험 신호를 감지했다. 그는 아오이가 없는 틈을 타 아버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아버지, 그 여자 뭔가 이상해요. 아버지 돈을 노리는 사기꾼 같아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켄지는 아들의 직설적인 말에 격노했다.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리느냐. 아오이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 어미가 살아있었다면 너처럼 무례하게 굴지 않았을 것이다. 부자 간의 대화는 격한 언쟁으로 번졌고 타쿠야는 실망과 분노를 안고 도쿄로 돌아갔다. 켄지는 아들마저 자신의 새로운 행복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더욱 아오이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그 무렵부터 아오이는 본격적으로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머니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며 몇만 엔을 빌려갔다. 곧 친척에게 돈이 들어올 예정이니 바로 갚겠다는 약속과 함께였다. 켄지는 망설였지만 눈물까지 글썽이며 애원하는 아오이의 모습에 결국 지갑을 열었다. 그 후로 단기 사업 자금, 어머니 요양원 입원비 등 명목은 다양해졌고 액수는 점점 커졌다. 아오이는 돈을 빌릴 때마다 켄지의 손을 잡고 선생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몇 배로 갚겠습니다라며 감사를 표했다. 켄지는 아내 유키코와의 추억이 담긴 정기예금을 해지했고 얼마 안 되는 개인연금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 밤이면 불안감과 죄책감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늘어갔지만 낮에 만나는 아오이는 여전히 다정하고 따뜻했다. 그녀는 켄지의 불안을 눈치채고는 더욱 교묘한 위로와 애정 공세로 그의 의심을 잠재웠다. 우리가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 잠시 힘든 것뿐이에요, 켄지 씨. 그녀는 어느새 켄지를 선생님이 아닌 켄지 씨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아오이는 켄지에게 마지막 큰 부탁이라며 그의 남은 전 재산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했다.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는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시오자키의 아름다운 바닷가 작은 집에서 함께 그림 같은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고 켄지는 이미 판단력을 상실한 채 그녀가 그려주는 환상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는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결심했다. 켄지가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던 날 그의 휴대폰이 절박하게 울렸다. 코모레비의 하루카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선생님, 지금 어디세요? 큰일 났어요. 야마자키 씨 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부터 이상해서 몰래 뒷조사를 좀 해봤는데 하루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목격한 아오이의 의심스러운 행적들을 쏟아냈다. 아오이가 켄지에게 말했던 사업 내용은 전부 거짓이었고 심지어 그녀가 병든 노모라고 언급했던 주소지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냈다고 했다. 하루카는 인터넷에서 아오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여성에 대한 기사까지 찾아 켄지에게 보냈다. 사진 속 여성은 아오이와 너무나 흡사했다. 동시에 타쿠야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아버지의 완고함에 상처받고 돌아갔던 타쿠야였지만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흥신소에 아오이의 뒷조사를 의뢰했던 것이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야마자키 아오이라는 이름은 가명이었고 그녀는 이미 여러 차례 유사한 로맨스 사기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과가 있는 전문 사기꾼이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켄지는 손에 쥔 대출금 봉투를 떨어뜨릴 뻔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가 믿었던 모든 것, 아오이의 따뜻한 미소, 다정한 위로, 함께 꿈꾸었던 미래, 그것들이 모두 정교하게 짜인 거짓이었다니. 켄지는 떨리는 손으로 아오이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 장소인 해변 공원으로 그녀를 불러냈다. 초겨울에 스산한 바람이 몰아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아오이를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과 같았다. 마침내 아오이가 평소와 다름없는 우아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켄지 씨, 무슨 일이에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켄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하루카와 타쿠야에게서 들은 모든 사실을 아오이에게 쏟아냈다. 아오이는 처음에는 당황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켄지 씨, 그건 전부 오해예요. 저를 음해하려는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요.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하지만 켄지가 타쿠야가 보내온 아오이의 과거 사기 사건 판결문 사본을 내밀자 그녀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더 이상 연기가 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녀는 짧은 침묵 끝에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를 머금었다. 그래서요? 어차피 당신 같은 외로운 늙은이는 누구한테든 쉽게 속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 즐거웠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덕분에 한동안 편하게 지냈으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미안함이나 죄책감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경멸과 조롱만이 가득했다. 켄지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았다. 아오이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원을 빠져나갔다. 이미 그녀는 켄지에게서 상당한 돈을 챙겨 도주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는지도 몰랐다. 아오이는 바람처럼 사라졌다. 켄지가 대출받은 돈의 일부와 그동안 건넸던 돈들은 이미 그녀의 소나기에 들어간 후였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오이는 이미 다른 가명으로 자취를 감춘 뒤였고 피해 금액의 일부를 회수하는 것조차 요원했다. 켄지는 깊은 절망감과 수치심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에 빠져들었다. 그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 아내 유키코의 사진을 보며 소리 없이 오열했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끝없이 자책했다. 평생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그의 자존감은 산산조각 나 버렸다. 그때 켄지의 곁을 지킨 것은 뜻밖에도 아들 타쿠야였다.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만 주었다고 자책하던 타쿠야는 도쿄에서의 일을 정리하고 시오자키로 내려와 아버지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과거에 무심했던 자신을 반성하며 진심으로 아버지를 위로하고 보살폈다. 처음에는 마음의 문을 닫았던 켄지도 아들의 꾸준한 노력과 진심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찻집 코모레비의 하루카 역시 매일같이 켄지의 집을 찾아 따뜻한 차와 함께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녀는 켄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했고 때로는 함께 시오자키의 겨울 바닷가를 몰차 걸으며 그의 슬픔을 나누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켄지의 상처는 더디지만 조금씩 아물어갔다. 그는 잃어버린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과 남은 삶의 의미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인간의 추악한 이면과 자신의 취약성을 뼈저리게 경험했지만 동시에 아들과 하루카를 통해 진정한 인간적 유대의 소중함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어리석음에 얽매이지 않고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삶의 교훈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봄이 다시 찾아올 무렵 켄지는 서재에서 먼지가 쌓여있던 붓을 꺼내 들었다. 하얀 화선지 위에 먹을 갈고 떨리는 손으로 첫 획을 그었다. 그의 글씨는 예전처럼 힘차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을 이겨낸 자의 고요한 의지와 성찰이 담겨 있었다. 그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문학 강좌를 다시 듣기 시작했고 가끔은 코모레비에서 하루카와 잔잔한 미소를 나누며 책 이야기를 나누었다. 타쿠야와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졌다. 주말마다 아버지를 찾아오는 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나누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대화 속에서 켄지는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를 되찾았다. 어느 맑은 봄날 켄지는